트로이 전쟁을 그린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의 백미는 두 진영 최고의 영웅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결투 장면일 것입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억지로 참전해 불성실하게 전투를 치르던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부관 파트로클로스가 헥토르에게 살해당하자 복수를 위해 단신으로 트로이의 성문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기세에 눌린 헥토르는 죽음을 예감했지만 트로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아킬레우스와 1대1 결투를 치르게 되고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증오했던 숙적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했음에도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던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체를 전차에 매달아 끌고 다니며 욕보이기까지 합니다. 헥토르의 아버지이자 트로이의 왕이었던 프리아무스는 죽음을 각오하고 늦은 밤 아킬레우스의 막사를 찾습니다. 아킬레우스에게 인간의 도리를 이야기하며 시신을 돌려주길 간청하고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비통함에 공감한 아킬레우스는 프리아무스를 극진히 대접한 뒤 돌아가는 길의 안전까지 보장하며 헥토르의 시신을 정중하게 내어줍니다. 일리아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킬레우스는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전쟁 영웅적인 면모와 더불어 자기중심적이며 잔혹한 악당의 면모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아킬레우스가 그저 뛰어난 무장이 아닌 성숙한 인격체로 거듭나 진정한 영웅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계기가 바로 헥토르의 죽음 이후 프리아무스와의 만남입니다. 가장 증오했던 자신의 손으로 살해한 숙적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게 되면서부터죠. 고인이 그렇게 증오스러운 존재였습니까?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기라도 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욕하고 나니 이제 좀 후련해지셨습니까? 숨길 수 없는 죄악을 숨긴 것 같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긴 것 같습니까?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진영 논리 이전에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모욕한 고인은 돌아올 수 없는 신화 속 저승의 강 스틱스를 건너 떠났습니다. 당신들의 모욕에 마지막 기대마저 내려놓은 남겨진 사람들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21일 금요일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호구맨님. 네, 호구맨입니다. 그리고 오늘 먼 길 다녀오신 링장군님. 안녕하세요. 링장군입니다. 네, 한 주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지 못했어요. 안녕하지 못하셨어요. 다이나믹했죠. 다이나믹하죠. 예, 다이나믹합니다. 그래도 얻은 게 있다면 열의를 얻었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저는 2017년부터 네. 2017년부터 지금까지 통틀어도 지난 한 주만큼 이렇게 좀 급격한 변화를 겪은, 그러니까 변화무쌍했던 한 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본적인 어떤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그런 한 주였으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만큼 다이나믹한 한 주가 없었던 게 되겠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상황 자체가 저희 주변의 그렇죠. 모임 자체가 아니라 상황 자체가 그냥 그런 면도 굉장히 있죠. 들썩들썩하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주도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 상황에 끌려다닌 건 아니니까 꼭.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작은 김건희 씨 녹취록이라고 하는 게 방송이 되면서부터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제가 이따 이제 타임라인 날짜별로 이렇게 대충 타임라인을 약간 짜봤는데 오늘 이제 그때 이야기하면서 다시 짚도록 하고. 네네. 일단은 좀 라이트한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그 이야기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소제목을 제가 마지막 파수꾼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거 이제 홍남기 부총리 말씀 이제 워딩에서 따온 소제목인데 1월 3일 날 이제 기재부 시무식 하시면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시무식이니까 이제 올해 상황이 어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기재부 직원들의 이제 마음가짐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올해는 권력 전환의 시기, 이제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권력 전환의 시기면서 코로나19 유행이 종료되는 엔데믹의 시기제. 엔데믹은 엔드 팬데믹의 이제 줄임말입니다. 엔데믹. 네. 엔데믹의 시기이고 이제 또 엔데믹에 발맞춰서 경제하고 산업 구조가 또 재편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안정망과 포용성을 어느 때보다 강화해야 되는
또 대전환의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셨습니다. 올해를.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전환기에 휩쓸리지 말고 기재부 한 분 한 분이 마지막 파수꾼이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 언제나 북극성 같은 좌표는 국민이라는 점도 함께 지녀달라. 올해 소위 기획재정부다움이 잘 작동되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권들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면은 헛바람 들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틀림없이 유혹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 잘 잡아달, 잘 잡아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는 17일 날 이제 요날 이제 좀 또 앞서 하신 말씀에 좀 그 잘 부합되는 그런 이제 어떤 입장을 보이셨는데 이게 이제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 간담회에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민주당이 이제 추경 올해 전반기에 이제 1, 3분기 추경 14조보다 확대해 가지고 이게 뭐 40몇 조까지인가 가죠. 민주당 제시안이 30조 이상 여기다 네, 또 뭐 35조에서 45조 네. 그 정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오늘 이재명은 또 한 번 그러니까요. 얘기한 것 네. 같고요. 민주당 추경안이 지금 정부 추경안 14조에다가 한 30조 정도를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확대 편성해서 그 전 국민 다 나눠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냥 뭐 거두절미하고. 네네. 근데 이제 뭐 기재부는 14조 이제 종래에 얘기된 14조 원 규모를 이제 계속 고수를 하면서 국회에서 잘 이해해주길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제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 네, 존중되길 기대하고. 예. 이거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말하자면 정치적 수사죠. 그렇죠. 예. 사실은 좀 족같은 소리 그만하고 통과나 시켜. 돈 없어 죽겠구만 지금 뭐 개소리가 많아. 뭐 금권 선거 하고 싶냐 뭐 그런 얘기 속마음을 나름대로 이제 표현하신 건 무슨 아닐까. 부루마블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부루마블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씨앗은행에서. 아니 씨앗은행도 그 집회 그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다 망해요. 그럼요. 그 게임 하나 더 사와야 돼. 네, 맞아. 더 사서 돈을 그만큼 더 집어넣어야 돼. 그 말판은 버리고. 아니면 뭐 연습장 찢어가지고 엄청 저기 X 적어가지고 뿌리든지 해야 돼. 위조 지폐 아닙니까? 어음 수표는 어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14조 원 규모의 이제 그 추경에 대해서 해설을 하시기를 소상공인 지원이 12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 5차 재난지원금 때 재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처음 줬을 때 그때 이제 재정 규모가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링장군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저는 해당 사항 없어요. 해당 사항 없나요? 네. 저희 청취자분 중에 그 후원 자주 하시는 달탄양님. 네네. 달탄양님도 그 개인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지원됐다고 자영업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그 저희 집회 나와서 이야기에다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보면은 그 사업장 보통 이제 식당이나 뭐 아니면 가게 같은 거 접객하는 그런 사업장들은 대부분 이제 이게 한 번 나오는데 사업장 규모 따라 가지고 100만 원 한 번 나온 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100만 원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또 100만 원 더 나온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규모 따라서 그걸 편성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추경을 위해 발행한 적자 국채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14조에 따른 이제 국채를 또 발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국채를 4월 결산 이후에 세계 잉여금이 되는 초과 세수로 상환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여기서 이제 세계 잉여금이 뭐냐면은 당해년도 세출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고 남는 세입 부분을 통틀을 거는 것. 이걸 이제 뭐 더 쉽게 말하면 초과 징수된 세금과 예산에서 쓰이지 않은 예산 불용액을 합친 것. 지금 그 기재부에서 작년에 그 세수 계산한 것보다 계속 초과로 지금 2번이나 더 거쳤다고 그 민주당에서도 많이 때렸고 실제로 기재부에서도 그 실책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이 몇십조, 60조였나 뭐 그 정도는 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정리를 좀 했으니까요. 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잉여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제 기자가 물었는데 그래서 이제 당장 발행한 국채를 막 갚을 것이냐 그랬는데 홍원기 부총리는 일단 여지를 남겨뒀어요. 뭐 앞으로 이제 오미크론 변이 여파가 뭐 국내나 국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는 이제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이제 미국이나 중국 성장 얘네들이 제일 큰 시장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큰 수출 시장이니까 이쪽 성장률 저하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문제, 그다음에 몇몇 나라의 통화 정책 급변 등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그 요소들이라서 여지를 두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이게 이번에 추경이 편성된 게 14조 5천억 정도 될 겁니다. 네. 이 14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그 초과 세수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네네. 초과 세수 논란이 있어가지고 뭐 심지어 한 50조인가 뭐 이런 이 정도 네네. 남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브리핑을 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 세입은 다 합치면은 총 45조 3천억 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세입 예산이 이제 2020년에 2021년 예산을 짤 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예산이 428조 7,366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실제 결산에서는 이제 좀 더 들어와 가지고 474조 456억 원. 네. 그래서 이제 추가 세입이 45조 3천억 원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잘 따져 보면은 이 45조 중에 33조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긴 2월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는 액수고요. 결국은 이제 12조 3,300억 원이 결과적으로 새로 거친 그런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약간 더 더해가지고 이번에 총 추경 규모가 14조 5천억 원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쓰이냐 하면은 일단은 방역지원금입니다. 방역지원금으로 소상공인 320만 명한테 300만 원 정도씩 나눠주고 이게 이제 9조 6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그 금지업종, 그러니까 집합금지업종, 네. 그 다음에 집합제한업종 네. 이런 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 짜여진 예산이 1조 5천억. 그리고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손실이 그 정산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500만 원을 넘어섰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금리 융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4천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방역을 위한 예산인데요. 그래서 병상 확보에 4천억, 그 다음에 치료제를 구매하는데 6천억, 그리고 경증 환자는 이제 재택에서 집에서 이제 격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5천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부 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발표하고 오늘 그 기자들 이제 브리핑을 한 다음에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한 기자는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네. 지금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5%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은 결국은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다시 빨아들이는 그런 정책을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반대로 추경까지 하면서 돈을 더 풀면은 이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과 서로 반대되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런 질문과 더불어서 재정 준칙에서 위반되는 건 아니냐. 네. 네, 그런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답변을 했는데요. 네. 일단 이번에 그 추경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제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폴리시 믹스, 그러니까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짜여진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지원 계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도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전 국민 지급 방식처럼 다 뿌리는 게 아니고 네, 뿌렸을 때 확실하게 회수되는 계층을 이제 표적이 아니지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네네, 그렇게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 부분들이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준칙은 아직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계류 중이라서 재정 준칙이 지금 발효가 된 상태는 아닌데요. 기재부에서 이번 추경을 짠 것은 철저하게 재정 준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류 중인 재정 준칙을 이제 따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통과되더라도 그 부담이 안 되게끔 잘 맞춰놨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재정 준칙이라는 건 이제 매년 그때 상황마다 정하는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큰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국가 부채가 이제 GDP의 60%를 넘지 못하게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예전에 이제 기정님께서는 약간 좀 느슨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60%에 가까워질수록 추가로 그 국가 부채를 늘리기가 점점 어렵게 작동하게 그런 재정 준칙을 만들어놨습니다. 오늘도 좋은 거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하는 일들이 보면은 뭐 이재명은 대통령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야기를 유기적이에요. 하는데 사실은 많은 것들이 재정 준칙처럼 어떤 그 원칙을 세워놓고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전투기도한테 추락해가지고 네네. 그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이 쏠렸잖아요. 그런 경우도 보면은 뭐 신형 전투기 왕창 구입하면은 해결될 문제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되게 복잡한 문제가 있고 거기에도 원칙이 있어요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요격기로 그러니까 하늘에 띄워가지고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를 부릴 수 있는 전투기 대수가 제한돼 있어요 법적으로 400대예요 그게. 이거 이제 물론 국회 국방이랑 뭐 관계자들이 토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한계를 정하는 것도 그냥 뭐 주먹국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그런 토의 방식을 토론을 통해서 어떤 이런 제한선을 다 정해놓고 그 안에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항상 정부 조직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재명은 이건 뭐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다 된다. 뭐 굉장히 쉬운 것처럼. 그렇죠. 권력 잡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기재부를 해체해야 한다느니 뭐. 뭐 갑자기 뭐 기재부 정확하게는 이제 기재부 해체 수준으로 이제 뭐 개혁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뭐 사실은 뭐 그거 되게 우스운 얘기죠. 뭐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재정부랑 기획부 분리시키고 뭐 기획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다 그랬나 뭐. 네, 기획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청와대 이제 직속으로 한다는 거죠. 네, 예산 편성 이게 굉장히 위험한 뭔가 굉장히 이상한 건데 예전에 이제 참여정부 때까지만 해도 참여정부 때에 바로 그 기획예산처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정경제부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산안은 이제 기획예산처에서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집행이나 이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 말하자면 돈 쓸 계획 짜는 사람 따로 있고 장부 정리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죠. 네네. 이게 따로 분리해 놓은 데는 분명히 당연한 이유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명박이 이제 정부 통폐합을 하면서 그게 이제 기획재정부가 된 거예요. 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남기는 그 흔히 모피아 말하는 그 재경부 출신이 아니라 기획예산처 라인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사실 모피아라고 홍남기 부총리를 까는 것도 사실은 잘 맞지는 않아요. 이게 들어맞지가 않아요. 근거가 없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근본 자체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획 라인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전처럼 기획과 재경을 서로 분리하는 것 자체는 사실 반대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재부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획과 네. 그 재정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재명의 주장은 택도 없는 게 어쨌든 기획예산처도 정부의 한 구성 아닙니까? 행정부인데 그거를 청와대 직속으로 마치 그 비서처럼 마치 뭐 민정이나 뭐 경제수석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네. 청와대 직속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주 웃긴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그 곳간 열쇠를 자기가 틀어쥐겠다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때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조인트 까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뭐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생겨나가지고 뭐 청와대 그 직속 예산안을 짜는 부서가 생겼다고 할 때 거기서 이제 재경부 이렇게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재경부 장관 들어오라 그래서 조인트 까버리면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은 국회가 간섭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물론 국회에서는 이제 심의 통과를 하겠죠. 그것까지는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뭐 민주당이 170석의 이상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고 지금과 같은 모습이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그냥 통과시키겠죠. 뭐 예. 그렇게는 될 수 있. 그런 식의 시나리오는 잡을 수 있죠. 만약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면 나고 이제 정말로 그 기획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골려가지고 예산을 멋대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그 2022년이 총선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미 2020 그 올해 예산은 이미 짜여져 있는 상태로 이재명이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내년 예산을 이재명 좆대로 짜가지고 돈을 존나게 뿌려버린단 말입니다. 만약에 민주당 180석이 사라지기 전에.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돈 맛을 봐버려요. 그러면은 그
힘으로 2022년 그 총선까지 먹어버리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먹어버리면은 이 돈 뿌리는 거에 돈 뿌려서 그 뿌린 돈 받은 거에 맞들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럼 재정은 파탄 나겠죠. 그게 이제 베네수엘라 행위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있으면 파탄 나겠죠. 대한민국이 이제 남반구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사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겠죠. 아니 저 얼마 전에 그 이란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네. 이게 그 여행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그 버스 타고 세계 저기 러시아로 해가지고 이제 유럽을 돌고 이렇게 오는 네네. 이제 한국 가족의 이야기인데 이제 이란에서 그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화폐 단위가 엄청난 걸 봤거든요. 아 거기도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나 보군요. 그게 네. 14년도인가 막 그랬었을 거예요. 그때 그 배경이.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산유국인데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모순적이다 생각했거든요. 아마 그게 경제 제재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이란도 석유가 봉쇄됐다고 해야 잘 팔지를 못했을 그렇죠. 거예요. 경제 아마. 제재 예. 제대당해서 그런 그때 거죠. 그때 당시에도 그때 한창 부시 정부 때였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무역이 막히니까는 아마 그래서 이란에서는 그냥 좀 돈을 찍어내는 방향으로 경제 규모를 유지했던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란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잘 몰라서 그러다가 아마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을까. 아니 화폐 돈이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예. 베네수엘라 그 보면은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대해서 다루는 그 시리즈물 보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종이약 접어가지고 이렇게 막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네. 실제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데 뭐 미국의 모기지 사태처럼 그런 그렇죠. 일이 언제 또 터질지도 모르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승만 정부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인플레이션이 좀 있었고요. 돈을 너무 찍어대가지고 그래서 저희 그 예전 중앙은행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은행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마 처음 그 한국은행을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중앙은행을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한국은행이 만들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중앙은행에서 이제 좀 컨트롤을 하게 되죠. 폐를. 그러면서 뭐 많이 바뀌었죠. 아무래도 독재정부도 지나오면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뿌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요. 네, 결국은 물건값이 상대적으로 계속 오르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돈을 마구 뿌린다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예. 사람들이 이제 돈을 뿌린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당장은. 네. 라면값이 올라야지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예. 라면값이 올라도 매달 뭐 한 100만 원씩 꽂아주면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물 서서히 끓여서 개구리 삶아 죽이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예. 네, 그래서 다시 그 기재부와 이제 기자 질의로 돌아오면은 다음 기자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국회에 이제 예산안 심의를 할 텐데 국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기에 대해서 홍 부총리께서는 본 예산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부안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뭐 그 어디 사각지대 생기니까는 막 개족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네. 자리 틀지 말고 그냥 계산 다 해놨으니까 네. 금권설까지 생각하지 마라 막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그 비슷해요. 2020년에 그 제일 처음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눠졌을 때랑 그 규모가 비슷한데 왜 이 돈을 소상공인한테 국한시켰냐 네. 이런 질문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그 하는 사업에서 이제 종업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종업원들이 받지는 못한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으로는 소상공인에 국한한 이유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직접적으로 방역 정책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피해를 보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네
집중 지원으로 정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외에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은 본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잡히지 않는 지원도 본 예산으로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네. 네, 그러니까 다 보면서 알아서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거칠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오늘 있었던 이제 기재부 추경안에 대해서 기자 언론과의 질문 문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사실 이재명이 계속 돈을 더 뿌려라 까왔어요. 네. 네, 그래서 1월 20일 페이스북 한번 보시죠. 그냥 대놓고 깝니다. 문재인 정부가 방역에 잘 대처해 왔지만 경제 방역에서는 부족함이 많았다. 경제 방역이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홍남기라고 오해로 까지도 않고 정부를 대놓고 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완면 몰수하겠다는 얘기로 보여요. 저는. 아니 경제 방역 저는 이해 못 하겠거든요. 경제 방역이 무슨 뜻이야? 아니면 코로나 때 이제 돈 없어서 힘든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겠죠. 힘들게 놔뒀다. 네. 뭐 이런 얘기인 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죄송합니다만 나 진짜 네, 욕 한번 하시겠습니까? 어우 그냥 네, 뭐 근데 이미 오래된 개소리예요. 예, 2년 전부터 계속 이제 해오던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네. 네, 뭐 그다음에 뭐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다. 예, 뭐 언제까지 국민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댈 수 없다. 아, 웃기는 얘기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무튼 뭐 방역은 잘했는데 경제 그 정책은 특히 이제 그 말하자면 복지 지원 정책은 미비했다. 그래서 이재명은 잘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우리나라가 뭐 GDP 경제 성장률이 막 한 10%씩 떨어지는 줄 알겠어. 누가 보면. 그러니까 무슨 국가가 고통 분담을 안 했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고통 분담 안 했다 칩시다. 근데 고통 분담 좀 덜하고 대신에 안 죽인 거랑 고통 분담 한답시고 돈은 뿌려놓고 사람 왕창 죽인 거랑 어느 게 나아요? 아니 그리고 그 국가 부채보다 이제 민간 부채가 많이 늘어난 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는 건데. 네. 아니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집 산다고 돈 다 끌어 땡겨다가 집 사버리는 걸 집 사고 주식에 받고 비트코인에 박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계속 말렸는데 오히려 부추겼잖아. 이재명은 비트코인 사라고.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뭐 아무튼 국가가 고통을 분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고통 분담 이전에 일단 죽지는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정부는 그거 잘했잖아요. 덜 죽게 만들었잖아요, 확실하게. 그럼요. 네. 물리적인 숫자로 드러나는 건데 참 이거를 이렇게 호도합니다. 이게 호도하면서 동시에 선동하고 있는 거죠. 뭐 아우 아무튼 이게 뭐 이게 무슨 여당 그겁니까? 물론 뭐 지가 여당 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 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뭐 그렇게 지금 경기도 방역이나 좀 잘하지 그러면. 경기도 방역도 방역이고 그 쓸데없이 전도민 준다고 그래가지고 부채나 쌓아놓고. 아, 우리 또 교수님이 생각나네. 아씨 버스비는 1,400원이야, 1,600원이야 경기도. 1,700원일걸요 아마. 그리고 더 웃긴 건 이제 마을버스. 마을버스도 1,400원인가 뭐 그렇더만. 1,450원, 1,350원인가? 아무튼 서울 지하철보다 비싸요 경기도 마을버스가. 네, 뭐 경기도랑 똑같은 수준의 버스 요금을 갖고 있는 곳은 세종시가 세종시. 있습니다. 네. 네. 경기도 먼저 올리고 한 4개월 정도 뒤에 세종시가 올렸을 거예요. 네. 근데 그다음에 뭐 많이들 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씩 그런 거죠. 예, 서울만 좀 네. 서울만 좀 그나마 지키고 있고. 근데 이 버스 요금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것도 다만 아주 엉망진창으로 경기도가 했죠. 네. 김현미 그 당시 그 국토부 장관이랑 이해찬 당대표와 함께 이거 좀 정리를 해야지 다루는데 이거 뭐 언제 버스비면 따로 잡아서 한번 다뤄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해보니. 있긴 한데 타이밍도 안 나오고 사실 정리도 완전히 깔끔하게 잘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답 없는 거기 때문에. 하기야 또 그 사이에 또 이슈가 얼마나 많겠나. 네네. 넘어갑시다. 자 아무튼 네. 뭐 그렇다 치고 그래도 홍남기 부총리를 이재명은 또 이렇게 계속 까대고 있고 그 와중에 홍남기 부총리는 그 18일 강원도민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여기서 좀 이제 또 좀 인상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이게 홍남기 부총리가 춘천 출신이세요. 네네. 그래서 올해 이제 대선 이후에는 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네. 또 지금 현 이제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사가 3선으로 이제 마지막 더 이상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강원도민일보 차원에서는 혹시 홍남기 부총리가 퇴임 후에 그 강원도지사 선거를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터뷰에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네. 아무 생각 없다 나는 그런 거. 홍 부총리께서는 지금 바쁘다 지금 바빠 죽겠다 지금 정부 이거 임기 마무리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님 말씀을 하신 게 좀 뭐랄까 좀 감동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홍남기 부총리를 여러 번 네, 신뢰하고 계시고 힘을 실어 주셨죠.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속에 경제 방역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뭐 본인을 상당 부분 신뢰하고 계시기 때문에라도 5월 중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왜냐면 사실 홍남기 부총리가 멍청한 사람도 아닌데 지금 뭐 도지사 나간다고 해도 민주당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공천 안 되지겠지. 공천 민주당으로 못 나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저 경선 후보로 출마해도 저 유튜버 새끼들 연락 까댈 텐데. 아니 또 그리고 그렇게 악마를 시켜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도 홍남기를 악마를 했잖아요. 네. 그래놓고서 무슨 공천을 줄 수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경선 붙인다고 해도 저기 뭐 김호준이나 열공이나 그런 애들이 아주 그냥 반죽여 놓겠죠. 그렇죠. 네. 못하러 나가요. 호랑이 아가리 그렇게 입 벌리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뭐 얻을 게 있다고. 뭐 아무튼 자 이건 그래도 좀 라이트한 이야기. 그래도 우리한테는 네, 좀 그나마 제일 라이트한 네. 이야기고요. 그래도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 14일, 윤석열. 예, 14일날 이제 14일부터 있었던 이제 일들을 좀 대충 한번 짚어봅시다. 14일날 저희 지난주 녹음했던 날이죠. 예, 그날이. 녹음하던 날. 녹음하는 날 저도 이제 녹음 전에 대본 쓰고 봤더니만 뭐 막 트위터 난리가 난 거야 갑자기. 신나가지고. 뜬금없이 윤석열이 뭐 후라이팬 저 스테인레스 팬 쓰는 거 보니까 뭐 요리의 진심이다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그러고 봤더니만은 이제 그 윤석열 착즙 열풍이 제가 그 잠깐 그 대본 쓴다고 트위터 좀 안 들여다봤던 불과 한 7, 8시간 그 사이에 윤석열 착즙 열풍이 불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녹음할 때까지 좀 그거 재밌게 보다가 왔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작년 9월에 SBS 집사부 일체에 윤석열이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우리는 윤석열 쳐다볼 여유가 없었잖아요. 이때부터 경선 지금 영업 뛴다고 완전 눈 뒤집혀가지고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냥 다들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이게 재발굴된 겁니다. 이때 그 집사부 일체에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이제 직접 요리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가정적이고 좀 네. 인간적인 면모가 네. 많았죠.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뭐 사람들 대하는 태도나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그렇고 근데 특히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요리하는 이 계란말이하는 장면. 이게 또 이제 스테인레스 팬을 사용을 네네. 해가지고 계란말이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보통 이제 놀랐죠. 그 대부분 뭐 남자들 요리한다고 해도 그 이제 코팅팬 쓰기 쉬운 코팅팬에다가 대충 기름 둘러가지고 할 텐데 이거 하는 거 이 장면 보셨어요? 아니요 직접 보진 않았어요. 영상 보면 정말 잘 하는 게 그 계란말이를 할 때 계란을 10개를 풀어가지고 말거든요. 오 많이 풀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팬 크기가 10개를 한 번에 다 부을 수 있는 그 크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부어가지고 살짝 익혀서 굴린 다음 살짝 말고 그 다음에 네, 또 나머지 부어가지고, 붓고 네, 그런 식으로 또 쭉쭉 말고. 하는데 네. 처음에 팬 온도 측정할 때도 이렇게 물방울 떨궈가지고 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온도 체크하고. 머큐리볼. 동그랗게 방울이 되면은 그 머큐리볼 그것도 수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방울이 되면은 그 적정 온도다 그런 것까지 그런 디테일까지 이야기하면서 네 그런 다음에 기름을 뿌려야 이게 이제 그 스테인리스 팬이 마치 그 코팅 팬처럼 네. 넌스틱 상태가 되거든요. 네. 네. 요리에 조예가 있으시니까 제 요리에 조예가 있는 게 아니라 쿡방을 저는 진심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참고로 그 비씨님이 저기 수육은 잘하십니다. 오. 제가 먹어봐서 압니다. TMI고요.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요리를 오래 본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놀란 거죠. 의외의 면을 본 거죠. 네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놀랍더라고요. 각 딱 잡은 거. 네, 각이 그 정말 사진을 보셨구나. 네네네.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굉장히 익숙한 손놀림이에요. 한두 그렇죠. 번 해봐서
그래서 연습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속성으로 아니거든요. 배워도 그렇게 못하죠 절대. 네네. 저도 스탬펜을 몇 개 사놨었는데 못 써요. 승질을 나가지고 못 쓰겠어.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주부들도 잘 못하고. 예, 그냥 코팅펜에다가 예. 이게 코팅펜을 쓰면서도 이게 좀 꺼려지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빠르고 손쉬우니까. 아, 그럼요. 뭐 이제 뭐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뭐 부인 도시락도 싸준 적이 있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이제 그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네네. 뭐 그 이제 그 요리 얘기가 주축이 돼가지고 윤석열의 어떤 재발견 같은 게 되는 와중에 이제 다른 미담들도 많이 발굴되면서 갑자기 급속하게 호감도가 확 올라왔어요. 그날 네. 14일 날. 심지어 그 뭐 톨이라는 강아지를 키운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강아지가 3마리가 더 있고 네. 그다음에 고양이도 3마리를 키우더라고요. 그 고양이는 또. 네네. 그러니까 사온 게 아니라 네. 다 입양한 그런 고양이들. 토리도 이제 유기견이었고 예, 근데 예. 유기견이었는데 이제 집에서 임보하다가 그 얘가 이렇게 사고. 가출을 해가지고 찾아 헤매다가 보호소에서 찾았더니만은 교통사고 나서 지금 이제 안락사를 권고를 받았대요. 보호소에서 찾았는데 그 안락사 안 시키고 뭐 4년 동안 3년 동안인가 뭐 아무튼 17번 수술해가지고 살렸다고. 네네. 뭐 그런 거는 이제 굉장한 미담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 이제 트위터에서 썼습니다만 진영 떠나가지고 그런 거는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부분이다. 뭐 그렇게 저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건 진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동물은 정말 네. 상당히 사랑하는 네.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이제 걸 알 수 있었어요. 윤석열이 그 전에 이제 그 이재명 측에서 그 김건희 씨 애 없다고 그걸로 이제 토리 엄마랑 동호 엄마 그렇게 그 구도 붙였을 때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제 자기 부부도 애를 갖고 싶었는데 실패했고 그대로 이제 동물들을 이제 애들 삼아 이제 그렇게 위안받으면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저는 진심으로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 토리 그렇게 했다는 거 그 미담을 접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적인 면모를 하나를 확실하게 보게 된 셈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강아지 끌고 그 억지로 끌고 가는 그림 있잖아요. 아, 그 네네. 사진. 그 사진도 그게 톨이잖아요. 네, 예. 그게 톨인데 원래는 토리가 산책을 더 하고 싶다고. 예. 아 들어가기 싫다. 들어가기 집에. 싫다고 그렇게 버티는 장면이었고 윤석열은 아무래도 지금 막 사진 찍고 그러니까 예. 들어가야 되는데 좀 뭐 그렇게 실갱이하는 그런 그림이었다고도 해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14일 낮에 이런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윤석열에 대한 마지막 심리적 저항선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네. 그게 이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조국 가족을 이렇게 잔인하게 수사했다. 그 프레임에서 그렇죠, 이제 벗어나지 그렇죠. 못했던 거죠. 뭐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말하자면 조국이 스스로 깨부셔버렸죠. 이제 요 챕터에 이제 제가 이 소제목을 조국의 강을 건너라고 달았는데 이게 아마 저희 이번 에피 제목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조국 강을 건너다라는 이 워딩은 그 1월 15일 날 그 페북호 김성민 씨 이분 필력 대단하시죠. 아 이거 네. 정말 잘 쓰십니다. 네. 김성민 씨 글에서 제가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네. 일단 밝혀두고. 그래서 이제 이 조국이 뭔 짓을 했냐. 1월 14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오록, 김건희 허위 경력은 공작, 고 이병철 씨 CCTV가 이상하다. 라는 이제 그냥 요 워딩을 읽어만 보면 뭐 이게 뭔가 싶은데 이렇게 이제 글을 써놓고 뒤에 뒷배경으로 동그림을 올려놨어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뭐 이렇게 배경 사진 같은 거를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배경으로 뭐 할 수 네. 있잖아요.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랜덤이 아니라? 네, 랜덤이 아니고. 예, 저는 아직도 할 줄 모르지만 뭐 그렇게 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예. 저는 랜덤인 줄 알았거든요. 랜덤은 아닌 것 같아요. 주제에 따라서 자기가 맞는 이미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조국 교수 다른 글 보면 또 해골이 막 올라오는 글도 있고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랜덤인 줄 알고 있어가지고 똥 배경도 그냥 에휴 얻어 걸린 거죠.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한심하다 진짜. 그래서 이제 이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짤막하게 요 페이스북 글을. 그러니까 일단 김건희 허위 경력이 공작이라는 말을 뭐 부정할 수 있어요. 그 말만 김건희 허위 경력 그 폭로한 게 왜 공작이냐. 그냥 있는 사실 말했을 뿐인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고인의 사망 직전 행적을 보여주는 CCTV에 관한 의혹 이것도 뭐 그냥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냥 그 의심하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니 그런데 이거는 그 조국 교수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수정 교수가 한 그 전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병철 씨 CCTV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면은 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에서 너무 빨리 결정을 내렸다. 부검 결과를 네. 그러니까 완전히 부검이 끝난 것처럼 한 건 아니었지만 1차 소견을 빨리 1차 소견을 발표했다. 빨리 발표했다. 너무 서둘렀다. 그러니까 이제 그 네. CCTV가 이상하다의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1차 소견을 빨리 발표한 게 너무 좀 이례적이고 이상하다. 네.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구심을 가질 만한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해소될 만한 확실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와서 그때 발표해도 되는데 1차로 발표한 게 너무 빨랐던 거 아니냐. 왜 그랬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조국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CCTV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서 이제 비난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마치 거죠. 그러니까는 뭐 타사를 의심하는 것처럼 이수정 교수가 그러니까 이거 네. 잘못된 거예요. 네. 조국 교수 명백하게 저는 그러네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냥 요 문장만 가지고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네.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뭐 이 두 가지 문장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 배경에 똥을 깔아놓은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필 이 똥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당 내적 논리에 따르면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의 상징이죠. 저쪽에서 보는. 네네. 아니 그 배경에 팔이 있었으면 대박이었겠네. 그렇죠. 그거 네. 썼겠네. 팔이 없어서 똥을 썼을 거라고 저는 그쵸.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의 의미로 보기에는 이게 뭐 충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그렇죠. 이수정 교수는 국민의힘 인사니까 지금 네. 현재. 그래서 이제 똥을 깔아놓으면은 똥파리가 이렇게 날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참 그 비겁하죠. 저희라고 비난하려면 대놓고 하든지. 유치합니다. 그리고 네. 정말. 아무튼 이제 이 그 페이스북 글에 이제 그 마지막 저항선에 있던 분들까지 조국을 내팽개치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그 현상을 이렇게 그 실시간으로 보면서 스스로 족쇄를 끊는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계속 조국한테 그게 이제 그 우리가 그동안 이재명 반대하면서 윤석열 찍는다고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는 한 번도 얘기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찍는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반대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찍는다고 이야기를 해왔지. 하지만 이제 지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심리적 저항선이 조국이었는데 진짜 이건 네네. 이따위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이거는 또 그리고 족쇄를 끊게 이병철님도 욕보인 거나 다름없죠. 이병철 씨를 욕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빡친 거죠. 그렇죠. 네네. 이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그 성토하는 글을 올릴 때도 이제 나 그래서 윤석열 지지할 거다. 윤석열 선거는 적극적으로 할 거다. 근데 이거 착즙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조국 너 때문인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SNS를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로 안 그래도 분위기가 좀 이렇게 단순히 윤석열 착즙 때만 해도 반 정도는 농담, 장난처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즐기는 것처럼 씨발 대선판 지금까지 존나 싸우면서 하고 고통만 받아왔는데 윤석열 착즙해보니까 재미있네. 그리고 의외로 착즙하니까 착즙할 거리가 나오네. 그러고 있었는데 뭐 좀 나오는데 뭐가. 이재명처럼 없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도 글 썼는데 뭐 다들 착즙 그러는데 착즙하려고 착즙기를 꺼냈는데 그냥 손으로 짜도 쥐어짜질 정도로 나오더라. 그래서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약간 놀이처럼 가다가 조국이 이러는 바람에 정말로 진심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야말로 우리는 이제 밈이었는데 그냥. 네. 팔 걷어 붙이는 네. 상황이 된 거죠 이제. 팔 걷어붙이고 족쇄를 끊어버리고 이 씨발 이거 족도 아니었네 그러고. 예. 자 이제 그러면서 김건희 녹취록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봅시다. 네. 김건희 녹취록은 또 이제 요 나름의 또 타임라인이 있어요. 보면은 대략 이제 12일부터 또 따져볼 수 있는데 12일 날 오마이에서 오마이 기자 구형식이라고 합니다. 이 양반이 2021년 6개월 가량 20회 7시간에 걸친 김건희와의 통화 녹취를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백은종이 또 추가로 인터뷰한 거 보면은 총 통화 횟수가 53회고 시간은 7시간 45분 분량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 나오고 나니까 이제 가처분을 걸 것이다 그런 예측들이 나왔고 이 또 발상호가 고발뉴스 네. 이상호 씨. 발상호가 또 이것도 이제 바로 되니까 코인 되니까
올라탔죠, 바로. 올라탈 그 거리가 되니까 아씨 MBC가 못하면 내가 감옥 갈 생각하고 내가 할게 막 그랬어요. 이거 하면서 또 후원금 또 소송비 모금하겠지 또. 카카오뱅크는 쓰지 말자. 내가 쓰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오마이에서 12일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13일 날 서울에 이제 열공이 또 입장문을 안 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네네. 열린공감에서 입장문을 냈는데 애초에 서울의 소리가 처음에 김건희하고 접근할 때 이제 말하자면 떡밥으로 김건희한테 던진 게 열공의 작년 7월 27일자 기사가 이제 거짓 기사라고 서울의 소리가 보도를 하면서 우리가 니네 편 들어줬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건희에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공작인데 공작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열공은 우리가 낸 보도인데 지금 서울의 소리가 자기들이 낸 보도를 까니까 서울의 소리한테 정정 보도 내라고 항의를 했는데 항의를 했더니만 이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이제 공작의 일환이라고. 예. 김건희 녹취 따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녹취를 딴 기자 이명수 이 양반이 이제 8월 2일부터 김건희하고 통화를 시작했다고 하고 이게 이제 열린 공감에서 올린 입장문이 나오는 얘기들이죠. 네네. 예. 열공 입장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명수는 작년 이제 12월 2일 날 열린 공감 TV를 방문을 해가지고 작당을 했다고 해요. 양측 협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작당이지 뭐. 그렇죠. 작당에서 이제 김건희 녹취를 더 끌어내자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12월 9일까지 녹취 전문을 열공한테 보냈는데 12월 말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게 이제 열린공감 특종으로 내보낼 게 아니라 MBC 같은 지상파에서 내보내야 된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충돌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시사타파하고도 싸움 나고 허재원하고 이제 머리채를 잡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또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은 그것도 그냥 어쩌면 그냥 핑계였을지도 모르겠다. 열공을 이제 배척하려는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있지 않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지금 정청래 밀어내는 거랑 연계가 될 수 있거든요. 또. 네네. 아무튼 그런데 서울의 소리는 이 열공의 입장문을 부정을 했고 좀 대립 관계였던 것 같았는데 얘네들끼리 또 화해를 했대요. 나중에. 그렇겠죠.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1월 13일 이날 이제 국힘이 방송국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어요. 그리고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내고 14일 날 국힘 의원들이 MBC 사옥을 항의 방문을 했는데 MBC 제1노조 측에서 막아섰다고 합니다. 막아섰는데 이제 경찰 대동하고 다시 겨우 뚫고 들어가서 박성재랑 국힘 의원 3명이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20분 정도. 그러면 그러는 와중에 이제 법원은 가처분 신청 중에 일부를 인용을 했어요. 전부를 인용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보도할 수 있는 내용과 보도할 수 없는 내용을 이제 말하자면 빨간 줄을 그어가지고 이것만 보도하라. 그렇게 이제 해서 돌려보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총 몇 개 항목이더라? 한 7, 8개 항목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 좀 약간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MBC 측에서 자진 포기한 양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한 2개 항목인가? 그거를 하지 말라고 했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고 근데 내용이 좀 별게 없어 보였거든요. 별거 없어요. 그냥 끼키야 이제 김건희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많이 이야기한 거지. 이게 어떤 공익적인 폭로가 되려면은 직접적인 부정하고 연관이 되는 것들이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따가 또 다시 얘기했지만 김건희를 이제 지금 최순실 프레임으로 많이 씌우려고 하는데 네, 그렇죠. 만약에 녹취에서 어떤 검찰의 어떤 수사 청탁이나 아니면은 지금 기소된 사람을 어떻게 좀 잘 봐달라는 청탁 같은 거에 김건희를 통해서 들어간 게 있고 그런 게 녹취에서 나왔다고 그러면은 정말 최순실 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이거는 좀 그렇죠. 내가 되면은 집권하면 열린 공감 이 새끼를 죽여버릴 거야. 아니 그 소리는 이재명 지지자들은 우리 37번 찔러 죽이겠다고 하는 새끼들도 있는데 아유 근데 김건희가 또 하는 것도 좀 다르죠. 저는 지금 아주 너그러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굳이 거슬린다면 이라는 후원 계좌는 카카오뱅크 3333. 이명수보다는 저희를 키워주시는 게. 자, 아무튼 이제 가처분이 이제 일부 인용이 됐고, 그리고 이제 16일 날 또 이제 15일 날 그래서 녹취록 일부가 유출이 됐어요.
이게 이제 아마도 그 열공이나 소리 치게 돼 이제 일부 그 녹취의 네, 일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스트레이트 방송 되기 전에 이제 분위기를 좀 이렇게 그렇죠. 만들려 주려고 붐업시키려고 네네네. 빌드업하려고 썸네일도 이렇게 예. 탁 만들고 방송을 띄웠죠. 일부러 흘렸는데 이제 이 중에 보면은 저는 이거를 왜 흘렸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일단 이제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을 수사한 것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잘되게 하려는 의도였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유출이 됐는데 이거 사실 이거 박수 쳐주고 싶은데. 근데 이거 사실 소초시피 때 우리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쵸. 김호준이 한 얘기 아닙니까? 예. 김어준은 이 의도까지 이야기를 안 했고 그냥 뭐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는 이제 뭐 아버지가 잘 되길 충성. 바라는 아들의 중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좀 더 근데 이 직접적인 워딩에 가까운 말들도 당시에 더 나돌긴 했어요. 하지만 우린 그때 이제 뒤에 가서 개소리다. 뒤에 가서 좀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에서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믿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나오는데 마침 우리가 조공의 가강을 건넌 직후였으니까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이 말을.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윤석열에 대한 재평가만 이루어지고 뭐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또 김건희가 과격한 발언을 한 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뭐 가세현은 기생충이고 내가 정권 잡으면 열공은 쓸어버릴 것이다. 열공은 이제 깜빵이 보낸다. 근데 직접 한 워딩은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내가 정권 잡으면 경찰들이 가만 놔두겠냐 열공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하. 아니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쓸어버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붐업이 됐어요. 이게 녹취가 유출이 되면서. 근데 사실상 윤석열 지지하는 쪽에서는 전혀 타격이 없었고 다만 이제 이재명 지지 측에서는 이제 막 기대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죠. 이제 이거 다 까면 좆될 거다. 그러고 이제 자 이게 16일 날 스트레이트 이제 방영일을 앞두고 보면 방영 전에 이제 이미 발췌돼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출돼서 유포되고 있었는데 뭐 그것 말고도 다른 내용들 뭐 이제 김건희가 윤석열 흉보는 내용 같은 거. 예. 근데 뭐 이거 진짜 근데 오히려 저는 친근함을 느꼈거든요. 뭐 저기 뭐 집에서 고모들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제가 고모가 둘인데 고모들 오셔가지고 집에서 저희 어머니랑 뭐 집에서 뭐 과일 까먹으면서 이야기하면은 남편 흉보지 맨날 뭐 고모들 흉보고 저희 어머니 이제 저희 아버지 흉보고 뭐 그러지. 다들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명수가 기자로서 접근한 게 아니라 이 녹취를 보면은 그냥 어떤 기자 직업을 가진 지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저는 취재가 아니라 사적인 대화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사적인 대화죠, 이거는. 그럼 사적인 대화에서 남편 뒷담화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뭐 다들 그러는데 뭐 그렇다고 심각한 뒷담화를 한 것도 아니잖아. 뭐 마구나 뽕뽕 끼고 살이나 살띠릭 쪄가지고 저거 내가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살겠냐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나와가지고 그 윤석열 지지 측에서는 막상 까도 별거 아닐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추측할 경우가 많았는데 반면에 이재명 지지 쪽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기대를 계속 부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자가 발전이 돼가지고 계속 그 부풀리는 기대를 더 뻥튀기 시키는 그런 효과를 좀 지들끼리 스스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보면은 뭐 당시에 정청래 이제 트위터를 하나 봅시다. 왜 이리 시간이 안 가지? 오늘 밤 8시 19분부터 MBC 본방 대기 1월 16일 저녁 8시 20분 MBC 스트레이트 본방 사수 막 이러고 이제 막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고민정도 뭐 한마디 한 것 같. 뭐 고민정도 그렇고 많은 그 의원 및 저쪽 셀럽들이 다들 이제 막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뽐뿌질을 막 하고 있었어요. 이제 좆된다 두고 봐라 이제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떡해. 그리고 마침 또 2주 주말에 그 저기 여론조사 나온 게 윤석열이 다시 뒤집었잖아요. 네네. 골든크로스 가까이 간 것도 있고 뒤집은 조사 결과도 나오고 그랬었으니까 좀 이제 이재명 지지 측이 좀 기가 죽을 법했는데 이걸로 이제 확실하게 작살낼 수 있다 막 그런 식으로 회심의 한방 뭐 결점병기 그런 식으로 이제 다들 부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본방을 딱 봤더니만은 전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더 재밌는 거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네. 야 이거 왜 내보냈냐 막 화를 냈더라고. 네, 승질 MBC 냈어요. 욕하고 네, 몸살인다고. 박성재가 뭐 배신한 거 아니에요. 뒤통수 쳤다. 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근데 어쨌든 이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이 모두 진영을 떠나서 딱 일치한 거예요. MBC 병신짓했다. 별거 없다. 네, 별거 없었고 네. 오히려 윤석열 도와준 거고. 그렇죠.
근데도 이 와중에 이제 그 눈물 나는 억가지를 시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쪽 이제 셀럽들 중에. 대표적으로 전우용의 글을 하나 보겠습니다. MBC 스트레이트를 보고 알게 된 것. 김건희 씨가 윤석열 캠프의 비선 실세라는 것. 캠프가 정부로 바뀌어도 그러리라는 것. 그다음에 양다리가 그의 생활 신조라는 것. 도사님들이 그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보기 전에도 알았던 것. 윤석열과 김건희는 확실한 경제 공동체라는 것. 그래가지고 일단 뭐 김건희가 윤석열 캠프의 비선 실세라는 것. 일단 김건희는 비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공식적인 부인입니다. 비선은 드러나지 않는 그렇지. 어떤 사람인 거고 지금 더구나 대선 후보의 부인이면은 선거에서 같이 뛰어야 돼요. 보통 그렇잖아요. 같이 뛰어야 되고 국민들의 평가를 같이 받고 검증도 같이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선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뭐 민주당의 공격에 의하면 뭐 너무 이제 공식 얼굴을 안 비춘다. 예, 뭐 그런 걸로 트집을 잡긴 하잖아요. 뭐 앞으로 이제 저희 후보 등록하고 나면 얼굴 비추겠지 뭐. 그건 뭐 김건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죠. 아무튼 알아서 할 일이죠. 예. 대통령 부인은 공식적인 측근입니다. 맞아요. 제일 그렇죠. 측근입니다. 예. 의전도 받고. 이혼하기 전까지는 자 이제 민주당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의호 여사 부부. 이의호 여사님이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이 실제로 이제 청와대 생활을 하실 때도 많은 정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토의를 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우리 아무도 이의호 여사를 비선 실세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당신들이 그렇게 빨아맞이하는 김근태 인재근은 뭡니까 그러면은? 인재근은 심지어 세습까지 했어요. 지역구를 물려받았죠. 남편 지역구 물려받기까지 했어요. 인재근은 그럼 비선 실세 아니야? 김근태 살해했을 때? 그거는 예전에 유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치마 빠름 같은 거 이렇게 또 근데 그리고 국회의원은 비선 실세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돼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꼭 부부가 같이 나와서 검증받지는 않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이낙연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출마하시기 전에 그 사모님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사진도 본 적 없잖아요. 뭐 엄청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사진도 잘 몰랐고 이름도 몰랐고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몰랐잖아요. 대선 후보로 나오니까 알게 된 거잖아. 뭐 해외 사례를 봅시다. 빌 클린턴 누가 대통령 만들었는데 힐러리 클린턴. 그러니까 예. 빌 클린턴은 거의 백치 그냥 얼굴 잘 생기고 인기 있는 멍청이에 가까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머리 굴리고 전략 다 짜준 건 힐러리라고. 근데 빌 클린턴의 비선 실세를 힐러리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부인이지, 안주인이지. 실세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비선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억까지를 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양다리가 그의 생활 신조라는 거. 기자한테 이쪽 진영 저쪽 진영 가리지 말고 다 줄 대놓고 균형 잡으면서 중간에서 이제 중립자적 입장으로 취재하라. 뭐 한쪽으로 넘어가면 한쪽으로 정권 넘어가면 좆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이게 양다리야? 저 충고죠, 충고. 네. 또 이재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도 네가 다리를 걸쳐놔라. 네. 그리고 이 양다리 제일 잘하는 건 김어준이에요. 그러네요. 그렇네요. 김어준 친구 홍준표. 나경원. 장재원, 김어준 친구. 장재원은 그 나와 뉴스 저기 뭐 다스베이다에 그 섭외해가지고 존나 세탁질도 해줬잖아요 이미지. 장재원 아들 일이 병신짓만 안 했으면 아직까지 그 세탁질하는 거 유효했을 걸. 그렇죠. 저쪽에서 그나마 말통하는 놈이라고. 그렇죠. 저는 역시 김우전도 까 그러면은. 김재원도. 뭐 한둘이 아니죠. 도사님들이 하태경도 있었고. 도사님들이 그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이것도 존나 비약이죠. 김건희가 그냥 자기는 그냥 클래식 틀어놓고 도사들하고 삶이란 무엇인가 그런 거 이야기한 게 좋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냥 집에서 클래식 틀어놓고 명상이나 하나보다. 근데 저희 엄마도 이쪽 과예요. 명상 좋아하세요? 명상 좋아하고 저희 엄마가 정법 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의 그런 생활에 별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엄마가 그냥 제가 엄마의 생활을 책임지지 그러니까 같이 놀아주지 못하니까 엄마가 이쪽으로 빠지신 건데 그냥 재밌게 그냥 듣고 계세요, 엄마. 그러니까 정법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뭐 삶이란 무엇인가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정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아무튼 뭐 집에서 음악 틀어놓고 명상한다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예요?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클래식과
그거는 좀 뭔가 안 어울린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아니 뭐 아니 컨셉일 수도 있어요. 저기 뭐 큐레이터 하는 뭐 그런 뭐 행사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뭐 그래도 네. 사이키델릭이라 저기 뉴에이지 막 틀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그치. 뭐 어쨌든 예, 저는 뭐 취향 존중해 드립니다. 사이키델릭이나 예. 뉴에이지 틀어놓으면 그 대마초를 패야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해. 그러니까 아무튼 그리고 또 보기 전에도 알았던 거 뭐 부부가 경쟁 공동체지 뭐야?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게다가 윤석열이 돈이 없잖아. 좀 가난하잖아. 윤석열이 재산의 대부분은 다 그 김건희 재산이라고요. 김건희 원래 돈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자천되고 이랬을 때도 돈은 내가 벌 테니까 오빠는 하던 일 자기 식구들 검찰 식구들 잘 이끌고 하던 일 마저 해라. 그랬잖아. 그게 경제 공동체지 뭐야.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살고 뭐 저기 생활비 같이 공동 분담하고 그러면 그 경제 공동체지 뭐. 아무튼 대단한 억까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송 다음 날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급작에 식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일찍 민주당 진영은 자 또 이제 그 SNS에서 이제 갬성파리를 상당히 잘하시는 고민정 씨를 한번 고민정 씨의 이제 트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소름 이거 좀 팔아도 돼요 닭살집. 이거 감정을 좀 실어서 한번 읽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못 읽을 것 같아서 감정을 실어 못하기 때문에. 이거 링장군님이 읽어주세요. 아 저도 감성파리를 못해요. 아 못해요? 알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우 소름 돋아. 품방사수 완료. 아침 공기가 차다. 5년 전 찬 공기가 귓볼을 스친다. 아니 그러니까 뭐 아침 공기가 찬 것까지 이야기했는데 5년 전 찬 공기는 뭐지? 고민정 5년 전에 문재인 캠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캠프에 있었죠. 문재인 캠프 대변인이었잖아. 2017년 12월 청와대인가? 그러면은? 뭐 아무튼 뭐 아니구나. 2017년 1월이구나. 1월. 2017년 1월. 문재인 캠프 대변인 아니었어요, 고민정? 대변인은 그 부대변인이잖아. 그냥 예, 아무튼 공보단 소속이었잖아. 모시고 다녔죠. 네. 네. 근데 왜 찬공기가 귓볼을 5년 전 찬공기가 왜 귓볼을 스치지? 그때 뭐 그쵸, 신나는데. 그치, 지지율도 좋게 잘 나오고. 그때 막 올라가고 있을 때였는데. 아 잠깐 반기문 그때 막 왔다가 짜쳐지는 그때였나? 아이씨, 누가 반기문을 걱정했어요 그때. 우리 아무도 안 했지. 응. 솔직히 2011년에 난 선거운동도 안 했어. 그렇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어차피 되는데 뭐 그러고 있었는데 뭐. 하여튼 네. 뭐 그랬다고 합니다. 고민정 씨는요. 아니 이때 뭐 1000명의 고민정에서 쓸 거 아니야. 아니 아무튼 이쪽 이제 각종 셀럽들 의원들이 다들 이제 그 좌절과 실망과 분노를 이제 표했습니다. 27일 날.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평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히려 이제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들을 해명할 기회만 주었다. 왜냐하면 이명수가 보면 되게 호구짓을 해요. 네.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뭔가 김건희가 해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지를 못하고 그냥 들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이 녹취록만 들어보면, 방영된 녹취록만 들어보면은. 그래서 뭐 열린공감 이런 애들이 그 열심히 미루던 줄리, 네. 뭐 한때 뭐 저도 정말인가 좀 믿었는데 저는 아주 심플하게 그냥 아니야, 해명을 난 하더라고요. 아니니까. 그러면서 계속 더 떠들어 봐라. 너네들 한번 그냥 저때는 수고했다고 그러고 있고 콩밥 한번 먹여준다 내가. 그러면서 이제 여초 카페에서는 본격적으로 김건희를 걸크러쉬 이미지로 띄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 녹취록에서 보면 말투가 상당히 호쾌합니다. 보스 기질이 있는 보스 기질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는 그런 말투로 이제 다가오니까 거기다가 좀 미모도 있고 재력도 있고 미모 재력 다 갖춘 그런 이제 화통한 그런 이제 여성 이미지가 이제 되니까 거기다가 옷도 보면 보통 이제 드레스 코드 까만색이잖아요. 까만색 수트 차림을 많이 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걸크러쉬 이미지를 띄우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에서 상당히 한 가지 그 부가 효과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좀 언론의 보도 태도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보통 그 이재명 지지자랑 문재인 지금 이제 문파들을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애들로서 문파로 퉁쳐가지고 그렇게 강성 친문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이제 문파들이 윤석열 지지로 돌아서는 그 현상을 자기들도 직접 보고 나니까 그 지지자 그룹이 이제 구분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 보도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제 조국 지지자하고도 분리를 시키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모르는 기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예. 관심도 없죠. 예, 관심이 없고. 그다지 이렇게 좀 이렇게 내밀하게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한 거죠. 네네. 이건 사실 조금만 취재해 보면 금방 나오는데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만 아무튼 이제라도 뭐 예, 분리가 됐으니. 좀 반가운 이제 부가학과가 이렇게 부술과가 생긴 거죠 말하자면은. 자 그러면서 1월 19일 보면은 이때는 이제 그 디시니 인사이드 국힘 갤러리 여기에 이제 문파분들이 갑자기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윤석열 지지를 이제 표명하면서 처음에 이제 한 분은 이제 그 좀 장문의 글을 올리셨는데 이 글이 상당히 그 추천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그 갤러리 안에서 이제 추천수 많은 걸 개념글 그러거든요. 이제 개념글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 지금 그 웬만큼 글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이날은 글 조곤조곤하게 웬만큼 써주면 문파들 글 다 그 저기 뭐야 넘겔로 올라갔어요. 개념글로. 네네. 저도 글 하나 남겨왔는데 그 개념글로 금방 가더라고. 그래 그래도 아무튼 뭐 이제 그 이게 좀 보면은 안쓰러운 면이 있는 게 이게 그동안에 그러니까 문파들은 보면 민주당 안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수모만 당했잖아요. 모욕당하고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똥파리 소리도 이제 뭐 물렁할 정도로 온갖 쌍욕 저주 멸시 다 받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가서 뭐 이제 대통령만 좀 괴롭히지 마라, 심하게 까지 말아달라. 그러고 이제 국힘계에 글을 올렸는데 내가 이제 대통령 지지하는데 나 윤석열 지지할 거다. 문품만 좀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쪽에서 전반적인 반응이 되게 좀 젠틀했어요. 호의적이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그거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버리는 거야. 민주당 안에서는 계속 아예 대화가 안 되는 사람 꼴만 껍데기만 사람이지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랑 몇 년간 싸워왔는데 정작 정말 절기라고 그동안 얘기했던 국힘당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감동받으셔가지고 감동받으신 분들이 많았죠 이날.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조금은 뭐 이거 뭐 노파심인데 이게 뭐 지금 막 그렇게 반가운 마음 가지고 감동받고 그럴 수 있지만은 좀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어차피 그쪽은 자기들 나름의 정체성이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찾아가서 그 정체성을 깨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뭐 다만 윤석열한테는 얘기해 볼 수 있지. 좀 정부 좀 세게 까지 마라. 우리 그냥 억지로 너한테 맘 붙이고 있는데 우리 눈치도 조금 봐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지자한테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과도한 거 아닌가. 그래서 국힘 쪽에서 포스팅 하나 올렸잖아요. 뭐라고요? 그 대통령 순방 네. 뭐 4조 원. 그거는 저기 국힘 거 아니라고 또 얘기 나왔어요. 그 주작이라고. 국힘에서 그러니까 무슨 국회의원 누가 올렸던데? 그거 아무튼 진위 여부가 그게 뭐 누구더라? 아무튼 조작이라는 얘기 있어요. 네, 아무튼 뭐 그건 아무튼 넘어가고. 자, 아무튼 이제 그 국힘 갤러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그 과도한 요구는 좀 그런 요구까지 하는 건 좀 과도하지 않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일단은 우리가 캐스팅 보트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트를 타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캐스팅 보트일지 그다음에 뭐 보트피플이 탄 남는 보트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저자세로 나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는데 뭔가를 또 요구할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쪽 사람들한테 윤석열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니네 뭐 진보로 전향해라 뭐 이런 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통령님 까지 말라고 라고도 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2012년 대선 때 우리는 그럼 그렇겠다. 2012년 대선 때 이명박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나 우리 박근혜 못 찍혔으니까 문재인 찍을 테니까 대신에 이명박 까지 말아달라라고 우리한테 얘기했으면은 싫은데 그랬을까? 2012년에 싫은데 했겠다. 그때는 정신머리 없어가지고. 이명박 못할 것 같은데. 이명박에 대한 증오가 막 이렇게 차오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쪽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또 그만큼의 증오를 대통령한테 가지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근데 뭐 그쪽도 어느 정도는 화답을 했으니까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그 이름을 대통령님 성함을 제대로 부르겠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네, 뭐 근데 이제 다만 문제앙이라고는 하지 않겠다. 그쪽도 보면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많죠. 정말 많겠지. 정말 그 극우부터 해가지고 거의 그 중도인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그쪽에서 좀 젠틀한 어떤 일면을 봤다고 해가지고 그쪽 전체를 친근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 사람 거기서 거기다 이런 네. 이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일면을 봐가지고 그 말이 통하는 거를 가지고 말이 통하니까 뭔가를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라고 큰 기대를 갖는 것도 그건 좀 무리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정도 이 착즙 이야기는 여기까지 착즙이랑 이 김건희 녹취록이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지상파 방송을 탔어요. 네. 그러고 나서 탔으니까 야 이재명 아니면은 뭐 이재명 거죠. 이재명 녹취록 까야 되는 거 아니냐. 방송해라. 김희경 녹취록 이재명 녹취록. 뭐 김희경 네. 씨 거 방송해라. 이런 게 들어왔는데 장영하 변호사가 고 이재선 씨와 네. 이재명의 통화를 녹취를 까죠. 까는데 이제 이날 싹 다 공개를 했어요. 이제 18일 날 마침 이게 무슨 카운터처럼 이렇게 치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날 당일에 나름의 타임라인이 존재를 합니다. 보면은 이게 그 열공이 먼저인지 김어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건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튼 열공이 그 전날. 전날인가요? 예. 그럼 이제 17일 날 열공이 이 그 뭐야? 그러니까 이 저기 딥페이크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네. 제기를 해왔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고를 했었죠. 예. 뭐 계속 그 군부를 피웠어요. 그러니까 17일 날 보면 열공에서는 뭐 정 PD라는 열공 사람인가 봅니다. 정 PD. 예, 열공 정 PD. 열공 정 PD 페이스북에 이제 110 TV가 취재를 통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 배포 계획이 실행되고 있음을 파악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해당 내용은 이재명이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고 연결고리는 소위 문파로 불리게 되면 똥파리로 비하받고 있는 일부 세력에 의해 자행될 것이라고 한다. 아니 언제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무슨 성적인 동영상?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뭐 그런 얘기도.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18일날 김어준은 또 뉴스공장에서 뭐 제가 최근 아주 중요한 제보 하나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 딥페이크 파일이 만들어질 건데 이게 이제 뭐 최종 납품돼 가지고 유포될 유력한 루트 중에 하나가 친문재인을 걷고 실제로는 반이재명 활동을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그룹이 결국 누구의 조정을 받게 될지 이게 유포되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음모론을 풀었습니다.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이게 최종 납품이 되면은 뭐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1차 납품이 이루어졌다. 1차 납품이 이루어졌는데 뭐 좀 수정하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죠. 유포 전에 수정하고 있는 중이다. 당시에 이제 근데 장영하 변호사가 나중에 해명하기로는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또 잘릴 게 뻔하니까 음성 파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페이스북에 직접 올리기로 했는데 페이스북은 그 음원 파일로는 안 올라가고 클라우드. 이게 이제 동영상 포맷으로 만들어 올릴 수 있어서 원래 MP3 파일을 MP4로 이제 변환하는 과정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들어가는데 이걸 무슨 딥페이크 최종 작업인 것처럼 김어준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왜 딥페이크 타령이 나오느냐? 이건 제 나름대로 유추를 해봤는데 1월 13일 날 민주당 미디어 ICT 특위에서 이상한 무슨 간담회를 하나를 해요. 네네. NFT 긴급 진단 간담회라고 NFT. 여기서 나온 내용 중에 보면 NFT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오는 저작물이 이제 선거가 임박했을 때 특정 정치인을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슨 어디 대학교 교수 같은데 이게 NFT가 뭐의 약자예요? 넌 판저블 토큰입니다. 아. 대체 불가능한 토큰. 뭐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제 누가 이재명이 욕설한 그 딥페이크 파일을 올렸대요. NFT 마켓플레이스에.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럼 지네들 뭐 무슨 저기 증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저작물이 올라왔을 수는 있는데 이거 존나 병신 같은 소리예요. 개 병신 같은 소리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NFT라는 건 아까 제가 논펀저블 토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번역하면 대체 불가능 토큰이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만약에 요 휴지 이 물티슈 봉지가 있는데 이걸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 웹에다 올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사진을 올려놓으면 누군 내 사진을 퍼갈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NFT 기술을 걸어버리면은 이게 원본이 요거 원본 하나만 있는 거예요. 원본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다 소유권을 등록시켜가지고 내가 이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팔면서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시켜버리면 그 사람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복제가 불가능해요. 스크린샷은 찍을 수 있겠지만은 원칙적으로는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복제 불가능한 파일 하나가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음의 자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를 음해하고 공작을 하려면 이 파일이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이 복사돼서 퍼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누가 그거를 복사 불가능한 파일을 올려놓고 무슨 음해 공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병신 같은 짓거리를 누가 해야 대체. 이 새끼들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얘기를 네, 맞아요. 하면서 뭔가 힙할 것 같은 단어 끄집어내가지고 지들끼리 뭐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저도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 교수라는 새끼까지 앉아가지고. 아, 좀 왜들 이러냐 진짜. 나 이 기사 보고 진짜 환장한 줄 알았다니까.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요. 자, 그리고 아무튼 여기서 보면 이제 그 NFT 마켓플레이스가 국내 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올리면 통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존나 개병신 같은 소리고 일단 복사가 안 되는 파일을 올리는 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국내 통제 안 되는 마켓플레이스는 NFT 마켓플레이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손쉬운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포르노허브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게 그 남자들은 압니다. 포르노허브라고. 아세요? 아, 몰랐는데. 모르시더라잖아요. 아니 검색하다 보면은 걸려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 보지 않아도 그 사이트에 배너 같은 게 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지금 식은땀 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부끄럽습니다. 현기증 나시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낮에 그 트위터에 포르노브 스크린샷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보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프로게이머 영상인데 프로게이머 영상이 포르노브에 올라가 있어서 신기해서 올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포르노허브라는 게 굉장히 거대한 말 그대로 포르노의 허브입니다. 포르노 동영상의 허브입니다. 네, 앞으로 좀 이용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니, 글로벌한 플랫폼이에요? 이용 못합니다. 아, 그래요? 막혀 있습니다. 아, 막혀 있어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못할 때. 우회 프로그램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우회, IP 우회 해야지. 그 그냥 포르노브 가능하시잖아요. 주소 치고 딱 때리고 하면 되지 뭐. 주소 치면 그 저기 뭐야 그 저거 뜹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네, 화면 뜹니다. 그렇죠. 아무튼. 근데 이제 이 포르노브가 좀 웃기게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중국이 근래에 이제 그 저기 시진핑 집권하면서 이제 철권 통치를 여러 가지 틀어막고 있잖아요. 아, 예. 그 중에 하나가 사교육을 전면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렇죠. 학원을 못 가겠던가. 네. 그래서 이제 사교육 그 교육 영상도 지금 중국 내에서는 업로드를 못 해요. 아예 완전히 막아놨어요. 하다가 걸리면은 바로 깜빵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장사를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장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유튜브에 올려도 중국에서는 유튜브가 막히니까 안 되고. 그래서 포르노허브에 보면은 중국 인강 영상들이 주룩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와, 신박하다 이거. 유튜브까지도 중국 정부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포르노허브는 그렇지도 않으니까 족가라 배짜라 그러고 있으니까.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통제받지 않는 해외 플랫폼은 널렸습니다. 근데 굳이 그 파일 하나밖에 못 올리고 복제도 안 되는 그 퍼지지도 못하는. 퍼지지도 못하는 거기다 왜 이재명 딥페이크를 올려가지고 무슨 선거 방해를 어떻게 하냐고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자고. 아무튼 근데 여기서 딥페이크라는 말이 나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서 이제 착안해가지고 지금 딥페이크라는 말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유출을 해봅니다. 이 이제 그 열린공론 정PD 페이스북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현근택이 또 저걸 또 그대로 저를 복붙해가지고 올렸다가 지금 정PD 거. 욕 바가지로 먹고 있죠. 똥파리라는 말이 있는데 딴 것도 아니고. 근데 현근택이 사실은 자기도 똥파리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정PD 입을 빌려서 대신 말한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있겠네요. 자, 아무튼 이날 이제 오후에 장영하 변호사가 이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어요. 34개 총 160분 가량의 이제 분량인데 뭐 파일 내용 자체는 저희가 그렇게 뭐 새로운 건 별로 없습니다. 이재명 욕하는 거 한두 번 들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싸우는 내용 자체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좀 그 특이하면은 사실은 이 대화 내용 중에 보면은 이재명이 그동안 부정해온 어떤 자기의 비위 사실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강제 입원에 관한 이야기. 강제 입원할 때 이제 이재명이 분당 보건소장한테 이제 그 분당 구청장 자리를 제의를 하면서 이제 계속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 이재선 씨 그 입원하라고 강제 입원 시키라고 그 얘기를 이재선 씨가 직접적으로 하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냐. 뭐 이재명이 이제 그렇게 반박했다 받아쳤다는 얘기도 받아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좀 중요합니다. 유동규에 관련해서 뭐 이재선 씨가 많이 언급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너 유동규 너 그것이 네 마누라 음대 나오더니만은 유동규도 음대 나왔다고 뽑았냐?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떠지니까 어떻게 알았어라고 바로 받아칩니다.
근데 이재명 그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 들어갈 때부터 유등기 모른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모른다 그랬죠.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뭐 같이 출장까지 가고 모르도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모를 수가 없죠. 근데 모를 이제 수가 없어. 이때 보면 그 이재선 씨가 몇 차례는 유등기를 언급합니다. 저 새끼 저 왜 데려왔냐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재명이 뭐 모른다고 얘기한 게 이제 구라가 되는 거죠. 이때 이미 굉장히 뭐 친했던 뭐 가까웠던 사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건데 이 대화에서 보면 뭐 옛날에 같이 했었던 사진 나와도 그냥 모른 척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야 뭐 쌩까죠 뭐 가볍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재선 씨가 이야기한 것 중에 너씨 무슨 노무현 대통령님 그 강연 듣고 인권 변호사 되기로 마음 먹었다고 그러고 있냐고. 임용구 씨가 이제 그 사법 연수원 성적이 이재명이 126등이었다. 이 얘기를 이제 그 이재선 씨가 또 짚는 게 있습니다. 126등이면 아마 판사까지는 못 가죠. 판사는 제일 위에서 자리니까. 검사는 갈 수 있나? 이 정도 성적이면? 검사도 안 되고. 이때가 그 뭐지 임용고시 합격자를 수를 늘렸을 때 풀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변호사 풀을 늘리려고 두 배를 늘렸대요. 두 배를. 그래가지고 반 이상 네네. 변호사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변호사 풀을 늘리려고 이제 그 늘리는 거죠. 보통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것도 보면 운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법고시 합격 자체가 좀 운이 좋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정원이 한마디로 크게 확대됐을 때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팔 부러진 이야기도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지금까지 계속 문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예. 넉마 투수 이렇게 그 녹취 그 음성 파일을 들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확인이 안 되고 네네네. 그 받아 적은 것들도 보면 좀 확인이 안 돼요. 뭐. 근데 이재선 씨 자체가 그 말씀하시는 말버릇이 조사를 좀 많이 빼먹으시고 약간 발음도 조금 안 좋으시고 이게 흥분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극도의 흥분 상황이죠 그때.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발음도 안 좋고.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재명이 공정단이다 부르졌다고 말한 거는 거짓이고 너 새끼 뭐 딴짓하다가 부르졌다 그런 뉘앙스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형제가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았던 게 아니고. 아니 그리고 뭐 10대 때는 같이 살았는데. 그렇죠. 뭐 팔 부러진 거 모르겠어요. 왜 부러졌는지. 그리고 아니 프레스기에 눌리면은 이거 큰 병원 가야 돼요. 그때 당시에. 팔 잘려요. 팔 그쵸. 잘려. 프레스에 손가락이 눌리면 이렇게 제스하면 빨리 뽑으면 되는데 손가락 이렇게 빨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손가락은 이 모션을 취해 보시면 손 이렇게 빼는 거랑 팔 빼는 거랑 이 동선이 다르잖아요. 그쵸. 훨씬 쉽게 뺄 수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는. 근데 팔은 그냥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냥. 아니면 뭐 귀퉁이만 이렇게 됐으면은 정말 운 좋게 피부만 이렇게 찝혔다고 해도 피부가 남아날 수가 없죠. 살점이 녹아내려. 흉도 크게 납니다. 예. 되게 흉하게 나고. 아무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김부선 씨 관련해 가지고 그 언론 회의하려고 성남시 광고비를 과하게 집행했다가 그것도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아무튼 욕설 파일에 대해서 이재명 측의 대응은 그동안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뭐 눈물로 호소하고 그다음에 이재선 씨가 이상한 사람이었고 뭐 노무를 때렸네 뭐 다 나옵니다. 형이 시장 개입하고 인사청탁하고 뭐 그랬다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한테 되게 이제 익숙한 변명이죠. 근데 제일 화나는 변명입니다. 네. 예. 이거 진짜 걸어버려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이재명의 욕설이 형수 욕설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형한테 욕설하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그 전서부터 꾸준히 욕설은 꾸준히 있어 왔는데 그거를 마치 내가 이때만 한 것처럼 그렇죠. 이거는 완전 그 내용을 바꿔가지고 호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요. 예. 자 일단 그 욕설 파일의 핑계 중에 이재선 씨의 시정 개입 요거 이제 원래 제가 그 다음 주 인트로에 썰려고 정리를 한 건데 여기다 집어넣긴 했는데 이거 다 읽기는 좀 그렇고 대부분 보면 이제 어떤 그 시의 현안들에 관해서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짚고 있고 그 외에 보면은 행정가로서 이제 갖춰야 될 어떤 덕목들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새누리당과 의회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타협해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뭐 보면은 또 뭐 친분 있는 뭐 국회의원 예비 후보 선거에 개입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하네. 자신이 변호하던 판결 철거문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해라. 이거 그 백스핀 블로라고 그거죠. 네네. 당연한 거죠. 뭐 그리고 뭐
시장 비서실에 선거 캠프 출신의 능력 없는 비서들 내보내라. 그 측근 인사하지만 낙하산 인사하지 마라 그 얘기죠. 뭐 이렇게 뭐 많습니다. 이게 몇 가지였더라? 20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상당히 많았어요. 네. 이거 그리고 저기도 있죠. 백아연 현수막. 이건 아무튼 제가 정리해서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목소리를 할지 BC의 목소리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아무튼 보면 이게 이재선 씨 블로그에 올랐던 글이 블로그에도 올라왔고 그 저기 뭐 성남시장 성남시 게시판에도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일단.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시정 개입이 아니라. 그렇지. 막 보통 시정 개입하고 뭐 인사청탁 이런 걸 누가 은밀하게 그 성남시 게시판 이런 걸 통해서 합니까? 성남 시민이 이제 시장한테 건의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어찌됐건 간에 친형이고 이렇게 많은 지점을 하기 싶은 거 보면 제가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으로 생각해봐도 깝깝할 것 같긴 해요. 내가 만약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형이 들어가가지고 너 새끼 이렇게 하지 말고 한 20가지 넘게 이렇게 쭉 적어버리면은 야 씨발 야, 나도 어린데 좀 냅둬라 그래서 그 정도까지 푸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쭉 읽어보면은 틀린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한편은 되게 고마워할 것 같긴 해요. 이거 충원이니까 다들 보면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그렇죠. 이때 그거잖아요. 시절에 네. 이 정도 그 민주주의를 존중하면서 정말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아니면 네가 시장이니까 그냥 쌩까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 뭐 이 중에 이제 이재선 씨가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저는 이렇게 눈에 띄었던 게 내가 비판하던 일을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돌아온다는 부메랑 효과를 잊지 마라. 내로남불 하지 마라. 그 그렇죠. 말씀인데 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얘기들은 뻔하다면 뻔한 얘기고 하나만한 얘기라면 하나만한 얘기인데 원론적인 얘기니까. 하지만 이재명은 이것도 안 하니까 지금 형한테 질적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100번 양보해서 이재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깝깝할 수는 있어요. 형이 이렇게까지 계속 말하자면 뭐 참견을 하면 참견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게 시정 개입이라고 말할 여지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재선 씨가 어머니를 구타했다. 이 얘기는 이제 장영하 변호사가 또다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도 옛날에 했던 얘기들이에요. 문파들도. 아니네. 그 시점상 형수에 대한 욕설은 2012년 7월 6일, 그다음에 전속상해 논란은 7월 15일. 그러니까 이재명이 형수한테 먼저 욕해놓고 타임라인 자체가 왜곡된 그쵸. 거죠. 먼저 욕을 했는데 뭐 형이 때려서 욕했다는 식으로 이제 왜곡을 한 거죠. 그리고 때리지도 않았고. 네. 이거 무죄 나왔어요. 몸싸움은 동생 무혐의 나왔죠. 예, 검찰에서 무혐의 나왔습니다. 존속 그러니까 폭행. 아니 몸싸움은 이제 동생 남동생하고 네.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 폭행. 서로 뭐 이제 손가락도 물리고. 네. 뭐 그 정도야 뭐. 존속 폭행, 존속 협박 모두 무혐의였어요. 네. 증거 불충분. 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동생 그 이재영 씨인가? 뭐 하여튼 그 형이 이재영 씨고. 그리고 네. 동생이 남동생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동생이 먼저 형한테 달려들어서 그래서 몸싸움이 있었고, 네.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그 일반 폭행인가? 뭐 그걸로. 일반 폭행으로 예. 걸리고. 그러니까 존속 형제는 폭행은 존속이 없었던 아니라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를 들고 올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이거 너무 화가 나는 게 공소장을 올려놓고 그러니까요. 처분 통지서가 분명히 있는데 네, 판결문이 있는데. 있는데 공소장을 올려놓고 지금 찝받으러 아직도 그 공소장 하나만 가지고 아니 그리고 그게 뉴스로도 아니 신문 네, 기사로도 기사로도 나왔죠. 하지만 이제 너무 결과는 백종선 씨, 이재선 씨가 올린 판결 결과문 통고 날아온 거 그걸로 얘기해야지 무슨 검찰이 공소 올린 걸로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안 그래도 어저께도 저희 청취자이신 남두개 님께서 새벽에 카톡이 오셔가지고 그 이재선 씨 공소장 그 파일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또 그런다고 집사들이 페이북에서 한 두어 달 전에도 그 파일 찾아달라고 그래서 한번 찾아드렸거든요. 아직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새끼들은. 그냥 트위터에서 이재명 존속 폭행하면 그 짤 바로 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선 판결문 하면 이재선 씨가 직접 자기 블로그 올린 판결문 네. 그 사진 파일만 뜨는 것도 있고 그냥 블로그 전체 스샷 뜨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대 수의학교 교수 우의정의 혹세무민 한번 봅시다.
이 양반이 이제 그 이재명 소통 플랫폼 앱, 너무 역겹지 않아요, 진짜. 이재명 플러스에 올린 칼럼인데 이 사람이 그거였죠. 그러니까 최백은 교수랑 같이 그 지난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 공동 대표했던 양반입니다. 네네. 그리고 뭐 더 올라가면 원래 광우병 때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고 더 올라가면은 이제 황우석 카운터에 있었던 사람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 폴리 프로페서죠, 이 사람도. 그 관련 저서 이렇게 책 낸 거 보면은 전공에 관한 책 반, 정치에 관한 책 반 그 정도는 될 겁니다, 비율이. 아무튼 그 보면은 이제 뭐 20년 전 한 가수의 성행위 비디오가 유포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볼 때 나는 그래서 사적 내용에서 안 봤다. 인간인가 싶어요. 그러면서 진짜로. 이제 이재명 이 욕설 파일도 사적 파일이라서 나는 관심 안 갖는다. 뭐 그리고 뭐 이런 사적인 영역까지 검증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왜 합니다. 그래? 우리 교육부 선생님은 모두 다 같이 한번 꼭 들어보자고. 들어보면 이게 누구라도 다 이재명을 불쌍하게 여길 거라고. 그래서 교육부는 이 플랫폼에 그 필자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참 봅시다. 사실 요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미안해요. 왜냐하면 이 가수분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셨는데 이것도 괜히 지금 애까지 지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그 쓸데없이 또 괜히 거론하는 것 자체가 참 죄송한데. 나 진짜 이거 너무 개새끼 같아 진짜로. 저 솔직히 이거 보고 나서 솔직히 눈물 났었거든요. 너무 그분이 너무 그때도 나는 불쌍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나 지금 또 눈물 나려고 그래.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아니 가족 아니 딸도 있는데 남편도 있고 그러니까 겨우 지금 극복하고 겨우 잘 살고 있는데. 지금 가족이 이재명의 사생활 욕설 파일은 애초에 이 사생활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 사생활 엿보기라는 의도로 유포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사생활이야? 이게 왜 유포가 됐냐? 이재명이 이재선 씨를 권력으로 깔아뭉개고 언론 동원해서 완전히 매도하고 사람을 짓밟아 버리니까 방어권 차원으로 사실은 이렇다라고 사람들한테 들어보라고 푼 거 아닙니까? 유족들이. 아니 진짜 이재선 씨가 이제 푸셨죠 처음에. 그렇지. 예. 그리고 우의종 이 새끼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방어권 차원으로 푼 건데 이게 어떻게 돈급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뭐 우의정이 또 보면 이제 이 칼럼에서 보면 뭐 김건희 녹취는 사생활이 아니고 공적인 영역이래 또 우의정은. 김건희 녹취는 인터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취재가 아니잖아 애초에. 취재가 아니죠. 예. 기자인 지인으로 접근해가지고 지인이랑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공작도 하고. 그렇죠. 이거야말로 사생활이죠. 만약에 취재였으면 그런 거 물어봤겠죠. 아니 그리고 또 공작이 없었다면 열린 공감하고 했던 그 공작이 없었다면 김건희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그리고 취재가 아니니까는 그 예민한 것들 못 물어보잖아. 뭐 장모님 그 문제랑 뭐 양평의 그 아파트 예? 그 후다닥 지어가지고 뭐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처가 지분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한마디도 못 물어보잖아. 왜냐? 사적이니까 취재가 아니니까 못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그게 제일 중요해. 취재를 하려면 그쪽으로 취재를 했어야죠. 그렇죠. 예. 무슨 뭐 주리가 어떻고 이게 뭔 상관입니까? 능력도 저도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나고 있는 거지. 삐. 아무튼 우의정 저는 그래도 좀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이거 보고 와 진짜 쓰레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좀 일하지 말자. 이재명 실드 치는 거 좋은데 왜 실드질을 하면서 왜 피해자가 발생하게 합니까? 대체. 진짜 저는 민주당원으로서 그분께 너무 죄송하고 평생 이거는 민주당이 그분한테 사죄를 드려 정말 너무 정말 소름 돋고요. 그러니까요. 차차차.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인것만 다루고 오늘 끝내야 됩니다. 시간도 없고. 네. 현근택 이야기를 해봅시다.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이번 주 최고의 결국 이제 주말까지 하니까 최고의 핫한 인물이 윤석열도 아니고 김건희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현근택이 돼버렸어. 와, 저는 이분이 이렇게까지 뜨거운 감자가 될 줄 몰랐습니다. 갑자기 블랙홀이 돼가지고 모든 욕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 대단해. 이 정도 어그로 끄는 능력은
오늘 거기서 현근택 얘기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송영기라고 저기만 얘기했었거든요. 누구 얘기했지 제가? 이해찬? 아니 송영기라고 박주민. 박주민. 잘 적어가셨어요. 아무튼 자 현건택은 이제 그 문파들이 윤석열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서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갑자기 좀 많이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17일 날 트윗 보면은 이상희 교수를 또 모욕을 했어요. 이상희 교수가 탈당하는 것이 뉴스가 되나요? 뭐 그런 내용을 합니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뭐 탈당을 그동안에 이상희 교수가 그동안에 탈당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언급 안 하다가 뭐 이제 와서 뭐 탈당한 게 뭐 일개 당원 탈당한 게 뭐 뉴스거리라고 뉴스로 보도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탈당한 연유, 그러니까 탈당하게 된 과정 같은 게 굉장히 지금 민주당의 현주소를 짚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뉴스 밸류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리하는 현근택은 뭐 2018년에 입당했더라. 아유, 씨. 그렇죠. 진짜 민주당과 이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업적을 세운 건 이상희 교수님인데 그러니까요. 어디서 굴러온 돌덩어리가 당 짬밥으로 치면 링장군 짬밥 반밖에 안 돼. 근태가. 그래 근태가. 너는 당린이야. 어? 이상희 교수님 지금 그리고 정말 그 화가 나실만 하더라고요. 그쵸. 2000 언제야? 그 2012년이었다고 하죠. 2012년에 네. 예? 비례대표 주겠다. 네. 이래가지고 그래서 입당해가지고 네. 공천 지원도 하고 네. 했더니만 그 다른 분이 된다고 해가지고 공천 지원하지 마라. 근데 이미 해버린 거를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탈당하신 거예요, 그냥? 아니 그래서 당에서는 또 심지어 그 공천 심사비를 받는데 300만 원을 받아간 거야. 근데 이제 예정대로 이제 그 이상희 교수님은 안 되고 네.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비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상희 교수님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짜놓은 판을 굴리기 위해서 네. 또 뒤에서 양정철이 또 열심히 막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300만 원이나 받지를 말던가 그냥 그 니네가 잘 해가지고 그냥 공천 지원 안 한 걸로 그냥 해주면 되잖아. 이상희 교수님 너무 감사하신 분이네요, 진짜로. 네. 저 같으면은 이런 민주당 뒤도 안 돌아봐요, 진짜로. 장영하 변호사님도 민주당 쪽이었어요. 예. 그럼요. 예. 호남 향후의 호남 성남 향후의, 지부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실제 이재명이 그 첫 번째 이제 성남시장 당선될 때 그때도 이제 당연히 도왔고 그때도 이제 당선됐을 때도 옆에 계셨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못 볼 꼴도 보시고 그러셨다고 하죠. 예. 자 이제 그러면서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이제 뭐 지가 트윗 올렸는데 정작 선 넘은 건 지가 현근택 본인인 트윗 2개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1월 18일에 올린 트윗 2개인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민주당원이 국힘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선 넘었는데요? 그동안에? 뭐 이재명이랑 송영길 선 존나 넘었잖아. 아주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이제 드래프트님 저격한 건데 김건희 여사님 문파는 이런 영분을 원했다. 문파는 윤석열을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포스터를 이제 딱 걸어놓고 제작자는 드래프트 문파 단체방 SNS에 올린 것입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근데 이거 짭짝렬이 만든 거거든요. 드래프트님 만든 것처럼 도용해가지고. 뭐 20대 대통령은 이정열이라고 21대? 예, 21대 대통령은 이정열이라고 해가지고 첫바로 추정되는 뭐 공직자로 추정되는 당직자로 추정되는 계정이 있죠. 네. 이거 티가 황가해 보면 퀄리티가 일단 확 떨어져가지고 확 떨어져. 그리고 얘가 만드는 냄새가 나지. 네. 얘 유치하게 만드는 거 있거든요. 이것저것 떼어다 붙여가지고. PNG 따는 법 모르나 봐 얘. 코드가 있어요. 뭐 저도 그냥 그 수작업을 하는 게 디테일이 있어서 더 잘 살고 편할 때 있어가지고 그냥 수작업으로 딸 때도 있긴 한데. 내가 그 포토스케이프 X 다루는 법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그 정도 그 열악한 퀄리티는 안 나올 텐데. 아니 근데 애초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뭐 그 스킬 이전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 투명 파일 그 PNG 파일만 제대로 써도 이게 해상도만 좀 만질 줄 알고 그러면은 퀄리티 괜찮아지거든요. 좋거든요 퀄리티. 아무튼
뭐 이런 이제 그때 대한 저격죄를 해놓고 도레프트님이 내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사고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뭐 변명이라고 한다는 게 변명만 하고 있죠. 짭정렬이 이정열 변호사 계좌이자한테 그딴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무슨 뭐 이게 사과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네. 했는데 내가 오해했다. 네. 내가 오해한 사실을 인정하겠다. 그게 그 단순히 이정열 변호사 때문에 그쵸? 그 이정열 변호사 보라고 올린 거더라고 네. 보니까. 그러니까 웃긴 놈이라니까. 도레프트님을 모욕했는데 정작 모욕한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건든 거예요. 더레프트님한테 사과하는 척하면서 네, 계속 매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변도 저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결과적으로 이제 더레프트님은 계속 사과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니 뭐 사과를 요구하신다기보다 이제는 그냥 이제 그것도 밈 만들어 버렸죠. 너 너 때문이잖아. 나다 작은다고. 작은다고. 네, 뭐. 자 이렇게 해서 격동의 한 주가 또 지나갔습니다. 네, 격동의 한 주. 뭐 이번 방송에 관해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주변에 국힘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윤석열 왜 얘들이 윤석열 지지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한테 이 방송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돌아서게 됐는지. 네, 앞에 방송도 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김건희 씨는 저희에게 333. 밥 한 번 사세요. 뭘 후원까지 받고 그래요. 밥이나 한 번 사요. 밥 사는 게 더 번거롭지. 아 근데 진짜 갑자기 막 갑자기 뭐 50만 원 이렇게 후원 들어오는 거 그러면은 건연이일 수도 있어. 다 돌려보내야 돼, 그럼. 인사청탁이란다. 아니 차명으로 보낸대잖아. 그런 게 꽂힐 리가 없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왜 꽂힙니까? 들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집회 여의도 집회 이제 두 번 사상오이 박수회 두 번 남았습니다. 이번 주 내일이 이제 그 22일이랑 29일 마지막 집회 이제 두 번 남았으니까 유정의 미를 거두도록 합시다. 네.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